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지구적 차원에서 사회문화적 변동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혼돈 속 성장으로 특징 지어진다면 사회문화는 성장 속 혼동으로 표출됩니다. 특히 모바일 사회의 진전은 개인의 삶과 사회적 활동의 초연결을 낳았고요. 이는 다시 네트워크화된 개인의 이 시대를 개막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화된 개인의 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모바일을 통해서 정보사회에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두 가지 경향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주의적 성향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페이스북의 액티브 유저가 1,000만이 넘습니다. 우리는 왜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걸까요? 그것은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에게 타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외로워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한편에선 타자의 어떤 그런 이 간섭이나 개입을 싫어하지만 동시에 타자와의 교류를 그리워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개인주의와 부족주의, 원래 이 부족주의라는 말은 이 프랑스 사회학자 미셸 마페졸리가 만든 말인데 사실 공동체주의죠. 이것이 동시에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정보사회. 그리고 다른 하나가 이 이른바 탈진실 시대의 도래입니다. 이 탈진실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런 현상이나 사건이나 사실을 접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서나 신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탈진실입니다. 여러분 확증편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확증편향이 바로 탈진실 시대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탈진실 시대의 도래는 정서와 신념이 진리와 도덕의 자리를 대신하게 했고요. 나아가 중간층의 완충지대를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정치문화적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요컨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끝없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끝없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명암을 가집니다. 오늘날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경유하지 않는 그 어떤 개혁도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 인류는 거의 완벽한 개인주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방금 전에 인용해서 말씀드렸던 프랑스 사회학자인 미셸 마페졸리가 개념한 부족주의와 이와 연관된 포퓰리즘 또한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건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와 연관된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정치의 팬덤화 현상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 보면 부족주의적 혹은 공동체주의적 성향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주의 대 부족주의, 민주주의 대 포퓰리즘의 혼돈스러운 공존은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적 차원에서 이 두 개의 시대 정신을 이런 맥락에서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대한 후퇴에 맞서는 새로운 회복입니다. 새로운 회복이 겨냥해야 할 것은 불안과 분노를 해소할 포용적 성장과 불평등의 해결입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해서 혁신 성장의 추구와 불평등 완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끝없는 변화에 맞서는 민주적 혁신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플랫폼에 내재한 승자 독식 경향을 완화할 섬세한 규제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탈진실과 포퓰리즘에 맞서는 다원적 공론장과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사회의 자율적 활력을 북돋아야만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의 시대정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복의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은 새로운 국가와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나라 만들기였고요. 이 나라 만들기는 경제적 산업화와 정치사회적 민주화로 구체화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화 시대 이후에 죄송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 시대 정신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미 제시가 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보수 세력이 제시한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이 박세일 교수가 내놓은 선진화 담론입니다. 선진화 담론이 아주 분명한 형태로
제시된 것은 2007년 10월에 있었던 대선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가 내놓은 이 국가 비전이 선진 인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선진화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진보 세력도 민주화 이후의 시대 정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게 복지 국가입니다. 이 복지 국가가 분명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 2012년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맞섰던 2012년 대선에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쟁점은 하나는 경제 민주화였고요. 다른 하나가 복지 국가였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 복지 국가를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부상시킨 결정적 계기는 2010년도에 진행된 무상급식 논쟁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기도 적었습니다만 선진화는 2007년 대선을 이끈 담론이었고요. 복지국가는 2012년 대선을 주도한 의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최근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해 있고요. 그만큼 서구 사회의 거리가 이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거대한 후퇴와 끝없는 변화 한가운데 우리 사회 역시 놓여 있습니다. 성공의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 아래 위기의 대한민국에 대한 불안감이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 정신을 모색하기 위해선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불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의 사회적 실체입니다. 먼저 거시적 차원입니다. 변화하는 노동입니다. AI와 플랫폼 비즈니스로 대변되는 과학기술 변동에 따른 전체 일자리 감소와 일자리 안정성의 약화가 거시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현재 이미 부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출생과 고령화의 진전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연관해 복지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후위기와 생태학의 도전입니다. 지구적 차원에서의 기후위기는 글로벌 위험을 일깨우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이미 부상한 상태입니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부동산 가격 폭등입니다. 젊은 세대의 경우 생애 안에 거주할 집을 구하기가 불가능하게 하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 지난 몇 년간 진행돼 왔습니다. 제가 그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게 올해가 33년 정도 되는데요. 이게 최근에 이제 젊은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서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고 서울에서 살고 싶은데 사실상 부모의 지원이 없이는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두 번째로는 노후빈곤입니다. 청년 세대만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고령 세대의 경우 여전히 우리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그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없게 하는 빈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 세계의 식민화입니다. 불평등의 강화와 정치 양극화로 인해서 자본과 권력에 의한, 이건 제 개념이 아니라 독일의 철학자인 위르겐 하버마스의 개념인데요.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세계, 일상생활 생활 세계가 이 자본과 권력을 다른 말로 하자면 돈과 정치입니다. 돈과 정치에 의해서 식민화되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중요한 제 발표의 목적 중에 하나가 새로운 시대 정신의 탐구이기 때문에 2022년 대선의 시대 정신을 돌아보겠습니다. 벌써 2년 전입니다. 2022년 대선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진행 과정에서 치러진 선거입니다. 팬데믹은 국가의 기환, 케인스주의의 폭권, 우리가 언택트라 그러죠. 비대면 사회의 도래, 비규칙적 바이러스 폭풍이 예고, 이제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지구적으로도 각국 도생이 진행됐습니다. 이 강화를 나와왔습니다. 특히 기술적 관점에서는 비대면 테크놀로지와 플랫폼 비즈니스의 약진을, 경제적 관점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과학기술과 팬데믹이라는 위험사회가 결합해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물론 세계 사회가 사실 2010년부터가 뉴노멀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엔 뉴노멀 2.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뉴노멀 2.0 사회로 미끄러져 들어갔고요. 앞서 말한 지구적 차원의 새로운 회복과 민주적 혁신에 대전하는 바로 이러한 뉴노멀 2.0 사회에 대응하는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대단히 아쉬웠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서 이런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가장 치열하게 토론되는 시기가 대통령 선거 과정이에요. 거의. 2007년이 그러했고요. 2012년이 그러했고요. 2017년 대선은 좀 예외적 현상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박근혜 정부의 퇴진 속에서 치러진 비상 대선이었기 때문에 좀 예외적인 그런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는 바로 이러한 어떤 민주적 회복, 새로운 회복과 민주적 혁신의 한국적 버전에 대한 좀 활발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토론이 좀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2012년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2017년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2020년 대선의 핵심 가치, 비전, 시대정신은 사실 공정을 제외하고는 별로 두드러진 것이 없었습니다. 유력한 두 후보의 경우 윤석열 후보의 가장 이렇게 강력한 담론은 정권 교체였었고요. 근데 사실 저와 같은 사회학을 공부하는 연구자 관점에서 보면 정권 교체 이상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렇게 보여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와 맞서 경쟁했던 이재명 후보의 경우도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이 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지만 그것도 그렇게 일관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이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2020년대에 들어와 지구적 차원에서나 한국적 차원에서 대전환기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해야 할지 어떤 비전, 가치, 시대정신이 제대로 탐구되지는 제시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주 주목할 만한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는 어떤 자료인가 하면요. 이제까지 우리 사회의 이념 지형은 보수 대 중도 진보가 대체적으로 30%, 40%, 30%로 이루어져 왔다고 조사되어 왔고 지금도 조사하면 이 정도 규모를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에 이 민주당이 이제 두 번에 걸친 선거 패배에 따른 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아주 다른 그런 방향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이념적 지향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저희 학계에는 크게 시선을 끌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현재 5,200만 정도 되잖아요. 이 국민들의 생각을 보수, 중도, 진보라고 하는 산분법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복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분류한 것이 바로 이 자료입니다. 이 평등 평화 그룹.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가치는 평등과 평화라고 보는 그룹이 37.7%고요. 능력주의 보수 그룹. 보수를 지지하는데 이들은 능력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21.5%고요. 친환경 신성장 그룹. 아주 이채로운 그룹입니다.
저희들은 이 우리나라의 30, 40대의 적지 않은 이들이 이 그룹을 지지한다고 봅니다. 좀 상반된 가치죠. 한편에서는 어떤 그런 혁신성장을 주장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어떤 그런 환경 문제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포함한 어떤 그런 친환경적인 문제의식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8%고요. 반권위주의 포퓰리즘 그룹이 9.3%. 민생 우선 그룹, 민생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룹이죠. 이 직업별로는 이제 자영업자층이 여기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배타적 이 개혁 우선 그룹. 이들은 이제 이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우선시하는 그룹입니다. 6.3% 정도 됩니다. 여기서 평등 평화그룹과 능력주의 보수그룹은 각각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과 유사한 가치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그 자료를 가지고 온 까닭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새로운 시대 정신을 모색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분법, 보수대 진보 혹은 산업화 세력 대 민주화 세력의 이분법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문제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함의하는 바는 산업화 세력 대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정치적 균열과 대립을 지탱하던 민주화 시대가 서서히 종언을 구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화 시대를 한번 이 거시적 측면에서 회고해 보겠습니다. 민주화 시대가 열린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이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대략 2010년 전후부터 본격화된 것입니다. 선진화 복지국가 한반도 평화가 구체화된 시대 정신을 부상했습니다.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선진화 복지국가 한반도 평화라는 시대 정신을 우리는 계속 안고 갈 것인가? 부분 변형할 것인가? 새로운 시대 정신을 모색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시대 정신의 철학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 정신의 세 주조 그룹은 본디 지식인, 정치인, 그리고 국민 모두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시대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의 관건은 정치사회의 시대정신을 시민사회가 얼마나 인정하느냐, 수용하느냐, 받아들이냐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정치사회의 현실인식과 시대정신은 어떠하며 시민사회의 현실인식과 시대정신은 어떠한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새로운 시대 정신을 명명하기는 어렵지만 세 가지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성장과 불평등 해결을 위한 것입니다. 거시적, 미시적 두 겹의 불안한 먹고 사는 경제 성장과 이와 연관된 불평등 해결의 중요성을 환기시킵니다. 특히 불평등은 점점 강화되어 온 삶의 질 양극화에서 볼 수 있는 당장 풀어야 할 1차적 과제입니다. 경제적 불안은 사회적 분노로 전이되고 이 분노의 그늘에서 적대와 혐오의 감정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적대와 혐오의 감정은 사회 변동의 원인이라기보다 결과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경제적 양극화 없이 저는 정치적 양극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그런 정치적 팬덤 현상이 우리 사회 정치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한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낳은 구조적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경제적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2013년 프랑스의 한 경제학자가 책을 나눠서 세계를 뒤흔들어 놨죠.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입니다. 이 책의 주장은 간명합니다. 21세기에 지금 어느 나라든 불평등이 강화되고 구조화돼서 세습 자본주의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저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경제의 구축과 불평등 해결을 위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구축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제도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번째로는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입니다. 뉴노멀 2.0 사회라는 대전환기적 현재를 고려할 때 우리 사회에 1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입니다.
경제의 불확실성과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생생히 목도했습니다. 위험의 상시화라는 미래의 도전에 맞서 정부는 시장을 적절히 제어하고요.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국민 다수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현재적 미래적 양대 과제는 인구 소멸 대처와 지방 소멸 대처입니다. 저출생과 균형 발전 정책을 섬세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두 개의 과제는 정권적 과제가 아니죠.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미래의 디자이너이자 해결사라고 하는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강하고 열린 시민사회입니다. 진정한 선진국의 조건 중 하나는 시민사회의 선진화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시민사회가 선진화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선진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동 산유국이 여러분 이 경제적 측면에서 1인당 그 GDP는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 못지않은 나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 국가들은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와 시민문화가 선진화돼야 되는 것이죠. 시민사회는 가족 자발적 결사체, 공론장, 사회운동, 시민문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한 시민사회와 강한 시민사회입니다. 약한 시민사회란 사회적 자본이 허약한 시민사회입니다. 강한 시민사회는 사회적 자본이 튼튼한 시민사회입니다. 사회적 자본이란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규범, 신뢰, 네트워크를 지칭합니다. 하나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건 다름 아닌 신뢰입니다.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사회적 자본이 강한 시민사회이자 사회적 자본이 강한 나라입니다. 닫힌 시민사회와 열린 사회입니다. 닫힌 시민사회가 적대와 혐오와 악마화로 상대방의 존재를 거부하는 시민사회라면 열린 시민사회는 소통, 연대,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같이 함께 더불어의 정신을 실현하는 사회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혼자만 잘 살면 재미없습니다. 함께 잘 사는, 더불어 잘 사는,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하고 열린 시민사회는 권력과 자본에 따른 시민사회의 식민화에 맞서는 시민사회 민주화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은 이제 한국교회의 그 역할입니다. 사회학적 시각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자 문화생활의 거점의 하나였습니다. 지구적 차원과 한국적 차원에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시민사회를 연관해서 이야기 들어보면 이기주의, 욕망주의, 경쟁주의, 부족주의의 원심력이 현재 증대해왔고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개인주의, 합리주의, 공동체주의, 연대주의의 구심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약육강식, 적자 생존, 각자 도생이 우리 시민 문화의 그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개인주의, 합리주의, 연대주의, 공동체주의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저스티스고요. 하나는 러브입니다. 정의와 사랑에 대한 21세기적인 숙고와 실천이 요구됩니다. 근데 이것을 그 어떤 시민사회의 조직보다도 제대로 잘 추진할 수 있는 이 조직이 다름 아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기독교와 교회는 사회적 차원의 정의와 개인적 차원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중적 과제입니다. 이런 이중적 과제, 이건 소명이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사명입니다. 이러한 소명을 적극적으로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시 반입니다. 제게 허용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